안녕하세요. 저는 김미현입니다. 33이 되던 해 저는 인생의 가장 기막히고도 잊지 못할 한 장면을 마주하게 됐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결혼이란 게 단지 사랑만으로는 성립되지 않는다는 걸 온몸으로 배웠습니다. 그리고 제가 평생 꺼내고 싶지 않았던 아버지를 그날 다시 마주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토록 숨기고 싶었던 과거가 제 앞에서 우뚝 서게 된 날이었죠. 제 직업은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특별한 스펙도 대단한 집안도 아니지만 성실히 살아온 삶에 자부심은 있었습니다. 남자친구인 지훈 씨를 만난 건 2년 전이었고 우리는 서로의 생활에 스며들 만큼 자연스럽게 사랑을 키워왔습니다. 처음엔 지훈 씨의 집안이 좀 보수적이라는 얘기를 들었지만 그런 건 내가 다 알아서 할게. 우리 둘만 좋으면 되잖아. 지훈 씨는 그렇게 말하며 제 손을 꼭 잡아주곤 했습니다. 그 말을 저는 너무 순진하게 믿었던 걸까요? 결혼 얘기가 오가고 상견례 날짜를 잡기 위해 양가 어머님들이 통화를 시작하셨을 때였습니다. 우리 엄마는 그저 딸을 시집 보낸다는 마음으로 따뜻하고 정중하게 응대하셨는데 지훈 씨 어머님은 전화를 끊고 나서 저에게 조심스럽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미연 씨, 혼수는 어느 정도 준비할 수 있는지 솔직히 얘기해보자. 처음엔 흔한 예의 차려 묻는 말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지훈 씨에게서 전달받은 혼수 목록이라는 메일을 열어본 순간 저는 숨이 턱 막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고급 브랜드 가전 일체, 백화점 명품 가구 세트, 그리고 맨 마지막 줄에는 믿기 힘든 한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예물시계, 롤렉스 데이데이트 골드, 약 1억 원 상당. 저는 노트북 화면을 덮은 채 몇 분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바람이나 기대 수준이 아니라 아예 조건처럼 느껴졌습니다. 지훈 씨, 이거 진짜야? 응? 엄마가 꼭 필요하다고 해서 너희 집 사정도 생각해서 조심스럽게 말해본 거야. 조심스럽다고? 1억짜리 시계를 조심스럽게 혼수로 요구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날 이후 저는 매일 밤 고민했습니다. 우리 집은 엄마 혼자 저와 동생을 키워오신 집입니다. 아빠는 제가 12살 때 집을 나가셨고 그 이후 연락도 없었습니다. 엄마는 세탁소를 운영하시며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일하셨고 저는 그런 엄마 밑에서 반듯하게 자란 걸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지훈 씨 어머님은 마치 세상을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말했습니다. 딸 하나 키웠으면 혼수 정도는 준비해둬야 하는 거 아니니? 적어도 체면은 지켜줘야 할 거 아니야. 우리 집도 사람들 보는데 그 말에 엄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말없이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앉아 계셨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울다 지쳐 잠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상견례 날이 다가왔습니다. 어떤 각오든 해야겠다. 마음을 다잡고 약속 장소로 향했는데 그곳엔 뜻밖의 한 사람이 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제가 평생 외면해온 제 친아버지였습니다. 그 순간 제 뇌리에 스친 감정은 하나였습니다. 왜? 지금 나타난 거야? 왜 하필 오늘? 하지만 그가 꺼낸 한마디는 제 예상과 완전히 다른 것이었습니다.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온 건 너 때문이 아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저는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벌어진 일들은 제 인생의 판을 완전히 뒤엎어 놓았습니다. 그날 상견례 자리는 서울 강남의 한정식집에서 열렸습니다. 지훈 씨 어머님이 직접 고른 곳이라고 했고 예약까지 마쳤다고 들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과하다고 느껴졌지만 우리는 맞춰주기로 했습니다. 저는 엄마의 손을 꼭 붙잡고 식당 입구로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테이블 끝자리에 한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정장 차림의 단정한 머리, 눈빛은 차갑고 말 한마디 없이 저를 바라보는 그 남자. 그는 바로 제가 12살 때 마지막으로 봤던 제 친아버지였습니다. 아, 아버지. 저도 모르게 입에서 튀어나온 말에 엄마는 흠칫 놀라 저를 바라보셨고 지훈 씨 어머님은 미간을 찌푸리며 아버지를 위아래로 훑어보셨습니다. 아니, 이분은 누구세요?
지훈 씨 어머님이 딱딱한 말투로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식탁에 놓인 물잔을 들어 한 모금 마신 후 조용히 말했습니다. 김미연 아버지입니다. 오늘 상견례 자리라고 해서 왔습니다. 순간 공기가 얼어붙은 듯 했습니다. 엄마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고 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지금까지는 연락 없으시던 분이 갑자기 왜... 지훈 씨 어머님은 다소 불쾌하다는 듯 말끝을 흐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상견례 자리는 보통 어머니가 준비하시는 것 아닌가요? 아버지는 짧게 웃으며 주머니에서 하얀 봉투 하나를 꺼내 식탁 위에 올렸습니다. 이 자리에 나선 이유는 사정 이야기를 하러 온 게 아닙니다. 그쪽에서 요구한 혼수 조건 제가 대신 준비하겠습니다. 그 말에 모두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습니다. 저 역시 숨을 들이켰고 엄마는 그만두세요 하며 손을 뻗었지만 아버지는 봉투를 밀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1억짜리 예물시계 그리고 가정과 가구 일체 여기 다 있습니다. 제가 사업하면서 모은 돈 일부입니다. 미연이는 아무 잘못 없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지훈 씨 어머님은 눈을 가늘게 뜨며 물었습니다. 조건이란요? 이걸 받는 순간부터 다시는 우리 딸에게 돈 이야기, 체면 이야기 하지 마십시오. 가정이라는 게 물건으로 시작하면 끝도 물건으로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분위기는 순식간에 싸늘해졌습니다. 지훈 씨는 눈을 피했고 지훈 씨 어머님은 그 자리에서 봉투를 손으로 밀어냈습니다. 저희는 그런 식으로 혼수 맞추고 싶지 않아요. 체면이 아니라 최소한의 예의라고 생각한 것뿐입니다. 아버지는 조용히 봉투를 걷어들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우리도 생각해보죠. 딸을 그런 식으로 압박하는 집에 보내는 게 과연 맞는 일인지. 그 말은 마치 전쟁 선포 같았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누구도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고 식탁 위의 음식은 손도 대지 않은 채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엄마와 저는 말없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택시 안 아버지는 조용히 제게 물었습니다. 너는 그 남자와 결혼하고 싶니? 그 질문에 저는 쉽게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혼자서 울고 고민했던 지난 몇 달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사람이 내 손을 꼭 잡고 웃던 모습도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이제는 정말.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 모습이 낯설지만 왠지 편안했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상견례는 끝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뒤 지훈 씨가 제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목소리는 낮았고 다급했습니다. 우리 잠깐만 만나자. 할 말이 있어. 그리고 그 만남에서 저는 더 큰 충격을 마주하게 됩니다. 제가 알던 지훈 씨는 제가 전혀 몰랐던 얼굴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며칠 뒤 지훈 씨와 저는 집 근처 카페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그는 초췌한 얼굴로 나를 마주했고 눈은 내 시선을 피하고 있었습니다. 말해봐, 무슨 일인데. 제 목소리는 스스로도 놀랄 만큼 차분했습니다. 마음속에 분노가 가득했지만 지금은 감정보다 사실이 필요했습니다. 그는 깊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들었고 말없이 손을 뻗어 제 손등을 살짝 잡았습니다. 미연아, 정말 미안해. 너한테 말 못한 게 있어. 그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가 꺼낸 이야기는 제가 알던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엄마가 부탁한 거였어. 예물 시계 얘기도 고급 가전이니 뭐니 다. 그냥 우리 집안 체면 차리려고 그랬던 거야. 난 처음부터 반대했어. 그래서 넌 아무 말도 안 했던 거야? 내가 혼자 끙끙 앓고 엄마가 울고 넌 그냥 가만히 있었던 이유가 그거야? 지훈 씨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 안에서 쌓이고 있던 모든 감정이 조용히 끓고 있었습니다. 너 내 아버지가 나타났을 때 왜 그랬어? 그 사람 앞에서 네가 한마디도 못한 이유가 뭔데? 그는 말을 흐리다가 결국 털어놓았습니다. 사실 우리 엄마가 당신 아버지에 대해 조사했어. 예전에 파산한 적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 세탁소 하시는 것도 알아봤어. 그래서 상견례 전에 미리
우리 집 쪽에선 반대 분위기가 있었어.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버지가 그 돈을 내겠다고 하시니까 엄마가 자존심이 상한 거야. 내 쪽에서 갑자기 우리를 시험하는 것 같다고 생각했대. 그 순간 저는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의 그 싸늘한 분위기, 봉투를 거절하며 체면 이야기를 꺼내던 예비 시어머니의 눈빛, 그건 단순한 오해나 문화 차이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무시했던 겁니다. 지훈아, 너도 그랬어? 우리를 그런 식으로 봤어? 아니야. 아니야, 진짜 아니야. 나 그냥 무서웠어. 엄마한테 반항하면 집에서 쫓겨날까 봐. 나도 아직 경제적으로 완전히 독립 못했고 그의 말은 더 이상 변명이 되지 못했습니다. 30이 넘도록 그는 아직도 엄마의 그림자 안에 갇혀 있었고 그는 내가 아닌 가정이라는 이름 아래 만들어진 틀 속을 택한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가 기다려줘. 내가 정리할게라고 말했지만 이제는 기다려줄 마음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카페 문을 열고 나오는 순간 찬 바람이 뺨을 스쳤고 눈가에 맺힌 눈물이 바람에 날아갈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엄마와 마주 앉았습니다. 엄마는 말없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니? 응, 이제는 좀 괜찮아졌어. 엄마, 나 결혼 안 해도 돼. 나 혼자서도 괜찮아. 엄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내 손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그 따뜻한 손길이 지금껏 느껴본 것 중 가장 든든한 위로였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도 일이 완전히 끝난 건 아니었습니다. 며칠 뒤 또다시 우리 집에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보낸 사람은 지훈 씨의 어머니였습니다. 그 편지에는 상상도 못했던 말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지훈 씨와의 만남 이후 저는 모든 연락을 끊고 평소대로 출근과 집을 오가며 일상으로 돌아가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어딘가엔 여전히 남아있는 앙금과 허탈함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엄마가 집 안으로 들어오며 작은 등기 우편을 제게 건넸습니다. 미현아, 너 앞으로 온 건데 어디서 온 건지는 모르겠네. 봉투에는 낯익은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윤명자? 지훈 씨 어머니의 이름이었습니다.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어 종이를 꺼냈습니다. 필체는 정갈했지만 그 안에 담긴 말들은 날이 서 있었습니다. 미현 씨, 우리 아들이 많이 부족했던 것 같네요. 하지만 한 여자가 결혼을 결정했다면 집안의 기대와 요구를 감당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당신 아버지의 돌발 행동은 우리 집안 전체를 모욕한 일이었습니다. 봉투를 내밀고 조건을 걸었다는 건 우리를 시험하고 조롱한 겁니다. 당신이 진심으로 우리 집 일원이 되고 싶다면 지금이라도 진심으로 사과하세요. 혼수는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아버지란 분은 다시는 끼지 않도록 하세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이건 편지가 아니라 일방적인 요구였고 모욕이었습니다. 그들은 아직도 자신들이 중심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저와 엄마 아버지는 그들의 체면을 해친 문제로 여겨지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조용히 다가와 제 어깨를 감쌌습니다. 읽어보지 않아도 알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이제 그냥 내 인생 살아. 그날 밤 저는 마당에 나가 작은 금속 쟁반을 꺼냈습니다. 편지를 찢어 넣고 성냥에 불을 붙였습니다. 불꽃은 잠시 일렁이다가 이내 종이를 삼켜 타올랐습니다. 검게 그을린 조각들이 바람에 흩날릴 때 저는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정리되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 이게 이 사람들의 방식이라면 나는 더 이상 그 방식에 끌려가지 않겠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저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학교에서 퇴근한 뒤 아버지가 운영하는 사무실로 찾아갔습니다. 그는 놀란 눈으로 저를 맞이했지만 곧 웃으며 자리로 안내했습니다. 무슨 일로 왔니? 저 아버지랑 다시 이야기해보고 싶어요. 그날 상견례 때 하신 말씀, 그게 단지 자존심 때문이 아니었단 거 이제 알겠어요. 그는 말없이 제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한참 후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현아, 나는 너한테 해준 게 없는 아버지야. 하지만 너만은 돈 때문에 무시당하고 계산당하는 사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말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지금껏 그를 미워하고 피하고 없던 사람처럼 여겼지만 그날 상견례 자리에서의 모습은 단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던 진심이었습니다. 우리는 처음으로 솔직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렇게 한 걸음 다시 가까워졌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저는 지훈 씨가 우리 집 근처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전화를 받게 됩니다. 미현아, 한 번만 얼굴 보자. 지금 엄마가 너한테 큰일을 저질렀어. 밤늦은 시각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지훈 씨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자 그의 목소리는 전보다 훨씬 급해져 있었습니다. 미현아, 나 지금 내 집 근처야. 잠깐만 얼굴 보여줄 수 있을까? 너한테 꼭 말해야 할 게 있어.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끝난 이야기일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쉽게 정리되지 않는 게 또 현실이기도 하니까요. 나는 겉옷을 걸치고 조심스레 골목길로 나섰습니다. 그는 집 앞 골목 가로등 아래 서 있었습니다. 양손을 주머니에 넣은 채 계속 바닥만 바라보다가 내가 다가서자 고개를 들었습니다. 미안해. 또 이렇게 찾아와서. 나는 한참을 바라보다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이번에 무슨 말 하려고? 그는 주변을 한번 둘러보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엄마가 너한테 협박성 메시지를 보냈더라. 그거 지금 경찰서에서 문제될 수도 있어. 나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뭐라고? 협박? 그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내 문자 내용을 보여줬습니다. 그 안에는 내가 모르는 번호에서 보낸 메시지들이 줄줄이 나열돼 있었고 그 내용은 분노와 적개심으로 가득한 말투였습니다. 지금이라도 사과하지 않으면 내 아버지 과거 기사 전부 공개하겠다. 넌 우리 집안의 수치야. 그만 깔끔하게 물러나. 기록은 남는다. 어디 가서 너 같은 여자가 다시 누굴 만나겠니? 숨이 멎는 기분이었습니다. 그 말들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누군가를 짓밟기 위해 계산된 말들이었습니다. 그 순간 나는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지훈아, 너 이제 그만하자. 내 엄마가 아니라 너도 똑같아. 그동안 침묵한 너도 이런 걸 가능하게 만든 공범이야. 그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맞아. 나도 알아. 내가 약했어. 엄마한테 제대로 맞서지 못했어. 하지만 지금이라도 바로잡고 싶어. 지금? 지금은 늦었어.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난 다신 그 집, 그 사람들, 너와 관련된 인생을 상상하고 싶지 않아.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엄마에게 모든 걸 말했습니다. 엄마는 아무 말 없이 내 등을 감싸 안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젠 우리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그 말이 내게 깊게 꽂혔습니다. 엄마는 지금껏 나를 위해 참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엄마가 이제는 아니다 라고 말했을 땐 그건 정말 끝이라는 뜻이었습니다. 나는 그날 밤 조용히 책상에 앉아 종이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손으로 꾹꾹 눌러가며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 글은 누군가를 향한 분노의 편지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나 자신을 위한 다짐이었습니다. 다시는 무너지는 사랑에 기대지 않겠다고, 내가 나를 지킬 수 있는 사람으로 살겠다고, 그리고 그 다짐은 뜻밖의 방식으로 이어졌습니다. 며칠 후 학교에 출근한 나를 기다리는 사람이 또 한 명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지훈 씨도 그의 어머니도 아닌 내 아버지였습니다. 그날 아침 학교에 도착하자마자 경비 아저씨가 나를 불렀습니다. 김미연 선생님, 어떤 분이 이걸 두고 가셨는데요. 꼭 직접 드리라고 하셔서 갈색 봉투 하나를 조심스레 건네받았습니다. 보낸 사람의 이름이 적혀 있진 않았지만 필체는 낯익었습니다. 그 안에는 또박또박한 글씨로 쓰인 짧은 편지 한 장과 법률사무소 이름이 적힌 서류가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미현아,
너는 더 이상 누군가에게 짓밟히며 살 이유가 없는 아이야. 이건 내가 아버지로서 마지막으로 너에게 줄 수 있는 보호막이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돼. 다만 누군가 또다시 너를 해치려 할 때 이 종이가 널 지켜줄 거야. 손이 떨렸습니다. 서류를 펼치자 등기 부등본 사본이 함께 첨부되어 있었고 소유자 이름에는 김미연이 분명히 적혀 있었습니다. 강남구 삼성동 내 번지. 눈을 의심했습니다. 서울 한복판에 그것도 내가 평생 살아온 수준으로는 상상도 못할 주소였습니다. 곧바로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버지, 이거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우리 회사에서 오래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 중 하나야. 내 이름으로 명예 이전을 했어. 문제될 일은 없어. 그냥 네가 너 자신을 포기하지 않게 해주고 싶었을 뿐이야. 그 말에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먹먹했고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그동안 나는 아버지를 무책임하고 무관심한 사람이라 여겼습니다. 내가 12살이던 그 해에 집을 나간 사람. 우리 엄마에게 말없이 등을 돌린 사람. 하지만 그날 이후 그는 나를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던 겁니다. 엄마 몰래 등록금의 일부를 보내기도 했고 언젠가 도움이 필요할 나를 대비해 준비해 왔던 거라고 했습니다. 네가 다시 상처받을까 봐 그동안 아무 말도 못했어. 하지만 이제는 너도 누군가를 위해 참고 기다릴 나이가 아니잖니? 나는 전화를 붙잡은 채 엉엉 울었습니다. 도움받은 것에 대한 미안함보다 그동안 내 판단이 얼마나 편협했는지에 대한 부끄러움이 더 컸습니다. 며칠 뒤 엄마와 셋이 함께 처음으로 한자리에 앉았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은 우리는 오래전 못다 한 이야기를 하나씩 꺼냈고 서로의 상처를 조금씩 이해해 나갔습니다. 사실 나도 너 아빠가 그렇게까지 너를 생각하고 있는 줄은 몰랐다. 엄마의 말에 아버지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늦었지만 다시 함께 지켜주고 싶어요. 우리 딸 이제 혼자 두지 말자고요. 그 말에 엄마가 처음으로 작게 웃었습니다. 어색하고 서툴렀지만 그것은 분명 화의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게 정리되기엔 아직 한 가지 남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지훈 씨 어머니에게 받은 메시지들, 그리고 그녀가 우리를 향해 던졌던 조롱과 위협들. 나는 이제 침묵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들의 방식에 휘둘리지 않고 내 방식대로 마무리하겠다고. 그리고 그 일을 위해 나는 조용히 한 곳을 찾았습니다. 지훈 씨 어머니가 운영하는 미용실. 그곳에서 마지막 인사를 전하기로 마음먹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조용히 미용실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초여름의 햇살이 문 너머로 따라 들어왔고 살랑이는 바람에도 나는 단단히 다짐하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직원 한 명이 반갑게 맞았지만 내 얼굴을 확인한 순간 말이 끊겼습니다. 그날의 문자, 협박, 조롱 모두 여기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걸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미용실 안쪽 창가에 앉아 머리를 말리고 있던 여자가 나를 발견했습니다. 윤명자 씨, 지훈 씨의 어머니. 그녀는 잠시 멈칫하더니 이내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어머, 미연 씨? 여긴 웬일이에요? 미용실엔 자주 안 오던데. 말투는 친절을 가장했지만 그 눈빛은 여전히 나를 아래로 깔아보는 듯했습니다. 나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손에는 봉투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짧게 말씀드릴게요. 이건 정식 경고장입니다. 지속적인 문자와 협박, 사생활 침해에 대한 증거를 모아 법적 대응을 준비 중입니다. 그녀의 손이 멈췄습니다. 머리를 말리던 드라이기의 바람 소리만 한동안 울렸습니다. 직원들도 손님들도 모두 정적 속에서 우리를 바라봤습니다. 경고장? 그게 무슨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거 아니에요? 나는 그녀의 말을 자르듯 말했습니다. 1억짜리 시계 요구하신 거, 문자로 남긴 위협들, 그리고 아버지 뒷조사까지 하신 기록 다 남아 있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이제껏 보지 못했던 표정이었습니다. 놀람, 분노, 당황, 모든 감정이 얽힌 채 말없이 나를 응시했습니다. 그만하자고요?
저도 저희 가족도 더는 당신 집안과 엮이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조용히 봉투를 카운터 위에 내려놓고 마지막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이번엔 조용히 돌아서지만 다음엔 법정에서 뵐 수도 있습니다. 말을 마친 나는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고 미용실을 나왔습니다. 햇빛이 눈부셨지만 마음은 묘하게 후련했습니다. 오랫동안 목에 걸린 가시가 사라진 느낌이었습니다.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엄마가 나를 보고 안도한 눈빛을 보였습니다. 나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나 끝났어, 엄마. 이제 정말로 끝났어. 엄마는 내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잘했어, 미현아. 이제는 네가 너 자신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걸 알았어. 하지만 그 후로도 세상은 쉽게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나는 우연히 SNS를 통해 충격적인 게시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익명 계정이 올린 전 예비 며느리의 민낯이라는 제목의 글. 그 안에는 나와 우리 가족에 대한 악의적인 이야기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며칠 뒤 늦은 밤 침대에 누워 휴대폰을 확인하던 나는 익숙한 커뮤니티 게시판에서 우연히 내 이름의 이니셜이 언급된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경험담, 전 예비 며느리의 민낯, 돈만 밝히던 그녀의 진짜 모습,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터치 한 번에 펼쳐진 글에는 익명의 작성자가 자신을 피해자 부모라고 소개하며 내가 어머니에게 막말을 했고 무리한 요구로 혼례를 망쳤다는 말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그것은 지훈 씨 어머니 혹은 그 주변 사람의 소행이 분명했습니다. 1억짜리 시계가 부족하다고요? 딸 가진 집이 얼마나 무례한지 직접 겪어봤습니다. 혼수로는 부족하고 아파트까지 내놓으라고 하더군요. 남자는 엄마보다 여자를 택했지만 지금은 후회 중입니다. 나는 휴대폰을 든 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숨이 턱 막혔고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이제는 뒤에서 칼을 꽂겠다는 거구나. 마침내 감정을 주체하지 못한 나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거짓말, 거짓말. 모든 게 거짓이었습니다. 방문이 조심스레 열리고 엄마가 다가와 내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또 무슨 일이야? 우리 딸 왜 울어? 나는 울먹이며 엄마에게 글을 보여주었습니다. 엄마는 말없이 글을 읽고는 조용히 말했다. 그래도 우리 가만히 있지 말자. 이젠 말로 끝낼 일 아니야. 다음 날 나는 연차를 내고 법률사무소를 찾았습니다. 아버지가 소개해준 믿을 만한 변호사였고 나는 모든 상황을 담담하게 설명했습니다. 휴대폰에 저장된 문자, 캡처한 게시글, 지훈 씨와의 대화 녹음까지 그동안 내가 겪은 모든 것을 꺼내놓으며 법적 조치를 요청했습니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명백한 명예훼손입니다. 작성자의 IP 추적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민형사 소송도 함께 진행하죠. 사무실을 나서며 나는 처음으로 가슴 깊은 곳에서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휴대폰에서 SNS 앱을 모두 지웠습니다. 더는 그런 공간에서 상처받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그보다 나를 지키는 데 집중하기로. 며칠 뒤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게시글 작성자의 IP가 추적되었고 그 위치는 놀랍게도 지훈 씨 어머니가 운영하는 미용실 내부였습니다. 이제 모든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그녀는 끝까지 나를 향한 미움을 멈추지 않았고 조용히 사라진 듯 하면서도 여전히 뒤에서 칼을 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내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정식으로 민사고소장을 접수했고 허위 사실 유포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진단서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세상은 아직 공평하지 않았지만 나는 더는 물러서지 않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후로도 그녀에게서 어떤 사과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미 내 길을 가기로 결심했으니까요. 그리고 어느 봄날 아주 뜻밖의 편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보낸 사람은 지훈 씨였습니다. 봄이 찾아오던 어느 날 나는 우편함에서 작은 흰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익숙한 필체, 받는 사람도 보내는 사람도 이름 하나 없이 적혀 있었지만
그 글씨는 단박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지훈 씨. 나는 한참을 봉투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마치 열면 안 될 판도라의 상자를 손에 쥔 것처럼. 그러나 결국 나는 거실로 들어가 조용히 봉투를 열었습니다. 1장, 2장, 총 3장의 편지지에 그의 진심이라 믿고 싶은 말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미현아, 이제야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땐 내가 너무 어렸고 겁이 많았고 엄마의 그림자에서 벗어나지 못했어. 너를 지켜야 해타갔는데 오히려 네 앞에서 숨어버렸지. 상견례 날 네 아버지를 처음 봤을 때 솔직히 말하면 나도 놀랐어. 그 눈빛이 말없이도 너를 지키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거든. 편지지 위에 눈물이 뚝 하고 떨어졌습니다. 나는 몰랐습니다. 그가 그 자리를 얼마나 두려워했고 또 얼마나 많은 갈등 속에서 망설이고 있었는지. 내가 마지막으로 용기 낼 수 있었던 건 너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였어. 너 없이 사는 시간들이 내게 많은 걸 가르쳐 줬거든. 이제 와서 다시 돌아갈 수는 없다는 걸 안다. 그저 언젠가 너도 나를 완전히 미워하지 않게 되기를 바라. 미현아, 너는 강한 사람이야. 나처럼 도망치지 않는 사람. 그게 참 부러웠고 미안했고 마지막엔 존경스러웠어. 나는 조용히 편지를 접어 책상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돌아가고 싶은 마음도 미련도 없었습니다. 그저 한 사람의 고백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시간이 필요했던 것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혼자 카페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사랑이란 게 꼭 이어져야만 진심일까? 아니면 끝나고 나서야 비로소 꺼낼 수 있는 용기가 진짜일까? 그의 편지는 나를 다시 붙잡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늦은 사과, 그리고 내 삶을 방해하지 않겠다는 마지막 예의. 나는 그 편지를 작은 박스에 담아 예전의 사진들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도 이제야 비로소 자기 삶을 시작한 걸지도 몰라. 그렇게 하나씩 마무리되어 갔습니다. 지독했던 상견례, 욕설과 협박, 그리고 악의적인 글들까지 나는 여전히 교실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엄마와 함께 따뜻한 밥을 먹으며 가끔은 아버지와 산책도 하는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이제는 너무도 잘 압니다. 그리고 어느 날 엄마가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미연아, 혹시 다시 누군가 만나볼 생각은 있니? 엄마의 물음에 나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응, 엄마. 이번엔 내가 먼저 지켜주는 사랑을 해보고 싶어. 그건 누군가를 향한 마음이기보단 내 삶을 다시 시작하겠다는 다짐에 가까운 말이었습니다. 지난 몇 달은 내 인생에서 가장 길고도 아팠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사랑이라 믿었던 감정은 배신으로 이어졌고 신뢰라 생각했던 관계는 이기심 속에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그 아픔 덕분에 나는 나를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더는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걸어갈 수 있게 된 지금, 나는 처음으로 온전한 나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내 말을 듣고 조용히 차를 따라 주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면 좋겠니? 나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눈빛으로 서로를 아껴주는 사람. 내가 울고 싶을 때 옆에서 같이 울어줄 줄 아는 사람. 그리고 나도 그런 사람이 되어줄 수 있을 만큼 단단한 내가 됐을 때 엄마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이제야 네가 정말 어른이 된 것 같구나. 엄마는 늘 너한테 미안했어. 제대로 된 가정도 못 지켜줬고 아빠 없이 힘들게 키우느라 늘 불안했거든. 나는 엄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가 있었으니까 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 우리 엄마는 누구보다 단단한 사람이야. 이젠 내가 지켜줄게. 그 말에 엄마는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말없이 흘러가는 봄바람 속에서 마치 한 시절이 완전히 끝났다는 듯. 며칠 뒤 나는 오래전 묵혀두었던 다이어리를 꺼냈습니다. 첫 장엔 이렇게 적었습니다. 2025년 봄. 나는 다시 나로 시작합니다. 다이어리를 덮고 창밖을 바라보니
햇살이 유난히 따뜻했습니다. 이제는 누군가의 그늘 속이 아닌 내 그림자를 따라 걸어가고 싶습니다. 나는 여전히 미혼이고 가끔 외로울 때도 있고 지나간 사랑이 문득 떠오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그 모든 경험이 나를 키운 시간이었다는 것을. 이제는 묻습니다. 당신이라면 혼수 목록에 1억짜리 시계를 요구받는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리고 그 요구를 사랑으로 감당할 수 있다고 믿으시겠어요? 저는 감히 말하고 싶습니다. 사랑은 조건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그 어떤 혼수보다 귀한 삶의 반려가 되어야 한다고.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께 진심을 담아 인사드립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당신만의 혼수 이야기 혹은 결혼 전에 꼭 알아야 할 한 가지가 있다면 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지 않으시겠어요? 지금 당신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누군가의 삶에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그것만으로도 저는 참 고맙습니다.